호모데우스 1장, 인류의 새로운 의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20세기 인류의 똑같은 세 가지 문제는 기아, 역병, 전쟁이었다. 많은 사상가와 예언자들은 이는 신이 거대한 계획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이 세 문제를 통제하는 데 거의 성공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 다음 의제는 무엇이 될까? 인류 최악의 적인 기아로부터 시작해보면 최근까지도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전염병과 같은 불운 이나 실수로 인해 대규모 기아를 초래했다. 어느 역사책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 1694년 봄에 2해 연속 흉년이 들면서 곡식 창고가 텅 비게 되었다. 부자들은 곡식에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겼고 이때 인구의 15%, 약 280만 명이 가난한 프랑스인들이 굶어 죽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사회적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생물학적 빈곤선에서 벗어났다. 기아에서 벗어났지만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과식이다. 2030년에는 인류의 절반이 과체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다음의 인류의 강적은 전염병과 감염병이었다. 붐비는 도시는 병원균의 이상적인 숙주였다. 1330년대 흑사병은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 2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게 했다. 이때 인류의 무력함을 느낄 수 있었다. 치료는 물론이고 병이 확산을 막을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염병의 발생률과 피해는 역사상 최저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의학 발전 등의 성취를 인류에게 제공해준 덕이다. 의사들은 운에만 매달리지 않고 더 나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를 이용해 더 효과적인 약과 치료법을 개발한다. 어떠한 박테리아도 내성을 갖지 못한 항생물질, 혈관 속에서 병원균과 싸워 암세포를 죽이는 나노로봇 등의 발명으로 인해 효과적인 방어책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앞으로 통제불능한 전염병이 나온다면 이는 인간의 무능인 것이다. 우리를 위협에 빠뜨릴 경우의 수는 단 하나, 어떤 무자비한 이념을 위해 인류 스스로 그런 병을 창조하는 경우이다.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정글의 법칙으로 두 정권의 사이가 좋더라도 전쟁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우리의 역사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 20세기 후반, 정글의 법칙이 깨졌다. 고대 농경사회의 인간의 폭력에 의한 사망이 15%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 그 비율이 1%로 줄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생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물질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바뀌면서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가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를 이용해 엄청난 파괴 수단을 불러올 수 있다. 테러는 실질적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나약한 전략이다. 하지만 그들은 적을 도발해 과잉 반응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가는 테러리즘의 연극을 안보쇼로 대응한다. 이런 과잉 반응은 자국의 안보의 테러범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 이전에 인류는 기아, 역병, 전쟁을 몰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상황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이 세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통제할 수 있던 것은 경제 성장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협을 뒤늦게 인정했을 뿐 아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생태계의 보호 또는 경제의 성장 둘 중 어떤 길을 따르게 될까?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에 힘입어 더 나아갈 과감한 목표를 설정한다. 사람들의 행복, 불멸, 신성이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우린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구했으니 다음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일이다. 세계인 권선언에서 생명권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죽음은 이 권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종교는 죽음을 신성한 것이라 생각했고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보았다. 현대과학과 문화는 삶과 죽음의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다. 삶과 죽음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이다. 우리 모두 질병이 기술적 문제들이며 언젠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사회, 직업구조, 정치사회 등 모두가 변할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인간의 자연수명을 단 1년도 연장하지 못했다. 15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및 과정들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죽음과의 전쟁에서 과학이 진전을 이룬다면 즉시 격렬한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의 의제에 오를 두 번째로 큰 주제는 행복의 열쇠 찾기이다. 고대 그리스 에피쿠로스는 신이 숭배는 시간 낭비이며 사후 세계는 없고 행복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 했다. 이제서야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전제가 되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찾기 위해 개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19, 20세기 국가들은 개인의 행복이 아닌 국력을 위한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구성원을 키울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행복할 권리로 바뀌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할 때 제자들에게 행복해지는 것은 힘든 일이라 경고했다. 물질적인 성취는 오래가지 못한다. 행복은 심리적, 생물학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기대와 행복은 경제적, 사회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화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불쾌하게 만드는 감각과 행복하게 하는 유쾌한 감각이 있다. 유쾌한 감각은 쉽게 사라지고 그런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더 많은 음식과 연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행복이 생화학적 기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현재 정신과 약 복용률이 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 최대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피쿠로스는 무절제한 쾌락의 추구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했다. 하지만 인류는 생화학적인 기제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에게 행복은 곧 쾌락이기에 더 나은 진통제,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 더 재밌는 게임을 계속 생산한다. 그럼에도 호모 사피엔스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쾌락을 지속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것이다. 인간이 행복과 불멸을 추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물학적 기질을 신처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이다. 생명공학은 유전 암호를 고치고 뇌회로를 바꾸는 등으로 새로운 신을 창조할 것이고, 그렇게 탄생한 초인류는 지금의 사피엔스와 다를 것이다. 사이보그 공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체를 비유기적 장치들과 융합할 것이다. 더 과감한 접근 방식은 유기적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유기적 존재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 가상세계와 비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유기적 인공지능은 미래의 은하 제국을 탄생시킬 씨앗을 뿌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신기술로 인간의 마음을 재설계할 수 있을 때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다. 인류의 세 번째 큰 과제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신성을 획득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사랑하고 증오하고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 연구와 기술의 개발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빠르게 돌진하고 있고, 죽음 뒤에 숨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흔한 반응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 속도를 늦춰줄 거라는 바람이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서로 다른 분야들의 상호 영향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아무도 모른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멈출 사람도 없다. 둘째, 만일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경제의 생존은 끊임없는 성장이 따른다. 하지만 불멸, 행복, 신성도 이것에 필수적이다. 표준 이하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출발이 같은 도구와 노하우로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유전공학도 마찬가지다. 선택과 대체, 다음은 수선이다. 치명적 유전자를 수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유전암호를 고쳐 돌연변이를 없앨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치명적인 유전자뿐 아니라 덜 치명적인 유전자도 고치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업그레이드가 처음에는 치료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신기술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해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 인류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는 예측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첫째, 이런 일들은 개인들이 실제로 할 일이 아니라 인류가 집단적으로 할 일이다. 둘째, 이것은 역사에 대한 예측이지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 셋째, 추구하는 것과 획득하는 것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넷째는 이 책의 예측은 예언이라기보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것이다.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역사를 더 이해할수록 역사는 그 경로를 빠르게 변경하고 우리의 지식은 더 빨리 낡게 된다. 그 결과 현재를 이해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데 점점 더 무능력해진다. 과학의 주된 목표는 흔히 미래 예측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학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앞에 새로운 미지의 미래를 열고자 한다. 잘 관리된 잔디밭을 갖기 위해서는 땅은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잔디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정갈한 잔디는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지위의 상징이었다. 귀한 잔디밭은 사회적 이벤트들이 열리는 무대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엄격한 제한구역이었다. 동시에 잔디는 스포츠 세계를 평정했다.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 중요한 경기는 모두 잔디밭에서 열렸다. 인류는 이런 식으로 잔디를 정치 권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와 동일시하게 되었다.